무명 기술자 G20을 구하다. 공항 마비 사태, 하필 그날이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철도 기술자였습니다. 54세, 정년퇴직 후 지방 소도시에서 교통 설계 자문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2019년 6월 28일 오후 3시경에 받은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도훈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토부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배경으로 들리는 소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박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은 하필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인 중요한 행사였죠. 오사카의 최신 고속 모노레일이 주요 인사들의 이동수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공 100m 선로 위에서 열차가 완전히 멈춰 선 거예요. 김 과장이 설명하는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전면 마비됐고 통신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급파한 기술진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G20 정상들이 차량 안에 갇혀 있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최고의 철도 전문가들이 급파되었고 제조사인 히타치와 미쓰비시의 기술진도 현장에 투입되었죠. 하지만 6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말 그대로 죽어 있었고 어떤 신호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15년 전에 설계하신 수동 제어 시스템 기억하시죠? 그때 모든 사람이 구식이라고 비웃었지만 그 시스템.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04년 KTX 초기 도입 당시 저는 전자 제어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완전 수동 백업 시스템을 제안했었어요. 동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기계는 언젠가 고장나기 마련이고 그때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비공식 호출, 낯선 땅으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작은 철도 시운전 현장이었죠. 오후 햇살이 녹슨 레일 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멀리서 까마귀가 울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국제적 위기 상황에 투입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30년간 써온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망치, 드라이버, 멀티미터, 그리고 손때 묻은 작업용 장갑. 첨단 장비는 없었지만 이 도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기계든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인천공항행 KTX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일까? 일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있고 최신 진단 장비도 넘쳐날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지방의 은퇴한 기술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사카 모노레일은 2018년에 완공된 최신 시설로 자기 부상 방식과 전자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47분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전력, 통신, 제어 신호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도훈 박사님이시죠? 현장이 많이 급박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오사카 시내는 평소와 달리 경찰차와 소방차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고공에 멈춰 선 은색 열차 안에는 각국 정상들이 6시간째 갇혀 있었고,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 측 책임자인 다나카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만 그의 표정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시간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숨을 쉰다.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맨발로 레일 위에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동이 이상합니다. 저는 귀를 레일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정상적인 자기부상 시스템이라면 일정한 주파수의 진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불규칙한 간섭 패턴이 느껴졌어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량 하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뜯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냉각팬 근처에서 미세한 탄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서 과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기술자들은 제게 각종 진단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일단 손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저는 차량의 자기부상 장치를 하나씩 만져봤어요. 30년 경험으로 얻은 감각이었습니다. 기계는 말하지 않지만 늘 숨을 쉬거든요. 그 숨결을 읽을 수 있다면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공진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무선 주파수 충돌이 원인인 것 같아요. 자기장 패턴을 보면 현장의 일본 기술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비도 없이 무슨 감으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금속의 온도 변화, 전선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저는 자석 배열을 조심스럽게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부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어요. 이 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차량 내부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통신 시스템도 하나둘 복구되기 시작했고 제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구 이후의 이상 신호. 전력이 복구되자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고 다나카 부장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차량 내부 점검을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비정상적인 발열이 계속 감지되고 있었어요. 온도계가 60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력은 복구됐는데 왜 계속 열이 날까요? 저는 말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하나씩 살폈습니다. 정상들이 탄 차량이니만큼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다가 환기구 근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전선 하나가 본래 배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저는 전선을 따라가며 추적해봤습니다. 그 끝에는 작은 상자 같은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표면에 작동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나카 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원래 설계에 없던 장치 같은데요. 다나카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설마. 그는 급히 다른 기술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장치는 정교하게 제작된 전자기기였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였고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거예요.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찰이 급히 호출되었고 철도국 전체가 봉쇄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보안 당국도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발열 원인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치는 단순한 방해기기가 아니었어요. EMP, 즉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였습니다. 폭탄은 아니었지만 모든 전자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만약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중에 이게 작동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기술자, 음모를 읽다. EMP 장치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었고 타이머까지 설정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열차가 복구된 직후 다시 폭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 기술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아는 누군가의 소행이에요. 설계도를 받거나 아니면 말을 마치지 못했지만 모두들 제 의도를 알아챘어요. 내부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CCTV 분석과 직원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의 기술 간부가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야마다라는 50대 남성으로 이 모노레일 시스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다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야근을 핑계로 혼자 남아있는 일이 많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구역에서 목격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그의 개인 계좌에 거액의 입금 내역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저는 EMP 장치를 더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부품들이 일본 제품이 아니라 동유럽 쪽에서 제작된 것 같았어요. 특히 회로, 기판의 패턴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범죄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야마다는 단순히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빚 때문에 외부 세력에게 약점을 잡혔고 협박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에는 모노레일의 상세한 설계도와 정비, 일정,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제적 음모였던 거예요. G20 정상회의를 노린 치밀한 테러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EMP 장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열차는 복구된 후 다시 마비되었을 거고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김태준의 정밀 손끝. 그날 밤 한국에서 제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민수와 이준호, 저와 함께 20년 넘게 일해온 절친한 동료들이었어요. 세 사람이 만나자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무언의 소통이 있었거든요. 형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민수가 작업복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EMP 장치를 발견한 것까지 말이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 점검해야겠네요. 혹시 다른 장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밤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냉각 시스템 전체를 점검했고 박민수는 전체 회로 상태를 하나씩 따져봤어요. 저는 가장 복잡한 MK7 열차 통제 모듈을 맡았습니다. 이 모듈이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거든요. MK7 모듈을 분해하면서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타다 남은 전선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설계도에는 없는 배선이었어요. 이상하네. 이 전선은 왜 여기 있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 전선 끝에 미세한 폭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민수야, 이것 좀 봐. 저는 동료에게 전선 조각을 보여줬어요. 박민수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건 인위적인 폭발 흔적이에요. 뭔가 터뜨려서 끊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장치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준호가 냉각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 배관이 조금 이상해요. 원래 설계와 다르게 되어 있네. 3시간의 정밀 점검 끝에 우리는 총 3개의 수상한 장치를 더 발견했습니다. 모두 EMP와 연동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차를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구 시도까지 방해하려던 거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국가 차원의 작업이네요. 박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일본 경찰에 넘겼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자. 수사 결과는 우리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마다는 정말로 외부 정보기관과 접촉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났고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를 알고 나니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만은 없었어요. 야마다는 아들의 수술비 때문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노린 외부 세력이 접근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정보만 요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커졌고 결국은 직접적인 파괴 공작까지 지시받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마다가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보니 안타까웠어요. 그냥 설계도 몇 장 복사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점점 더 위험한 일을 시키더군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협박이 심해졌습니다. 그의 USB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정말 상세했습니다. 모노레일의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정비 일정,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심지어 G20 정상들의 이동 동선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 정보면 언제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이 몇 달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G20 회의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외부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야마다 같은 내부자를 포섭하고 필요한 장비를 밀반입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국제음모로 규정하고 수사를 대폭 확대했어요. 야마다와 접촉한 외부 인물들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고 국제 공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앞에 놓인 기계들을 조용히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 할 일이었거든요. 야마다는 결국 체포되었지만 그를 조종한 배후 세력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유럽 어딘가의 정보기관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었어요.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은 철도 기술자인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참 기묘했습니다. 다시 숨쉬는 철도, 그리고 악수. 사흘 밤낮의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열차를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병목 현상을 일으키던 회로 구성을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배선 방식도 적용했어요. 소리가 달라졌네요. 이준호가 시험 운행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열차 소음이 훨씬 조용해졌고 가속과 제동 반응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30년 경험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최종 테스트는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실제로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거든요. 만약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열차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고공 100m 위를 달리는 은색 차량이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작업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표정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의 체면을, 아니 세계의 평화를 구해주셨습니다. 총리가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숨겨진 진실의 무게. 총리와의 악수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야마다의 자백과 증거들이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업장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김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뜻인가요? 박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군가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마다는 그냥 도구였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김 과장이 꺼낸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고위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을 이곳으로 부른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누군가 박사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뭔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자의 직감. 김 과장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누군가 저를 이용한 걸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일은 그저 고장난 기계를 고친 것뿐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스미스라는 관리가였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도훈 박사님, 당신이 발견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미스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지난 2년간 세계 각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의 고속철도, 프랑스의 지하철, 영국의 모노레일까지 모두 중요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원인 불명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모든 사건에서 EMP와 유사한 전자기 간섭 장치가 발견되었고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매번 한국의 기술자가 해결에 참여했다는 점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그분들과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스미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건 후 며칠 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도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스미스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적의 정체. 스미스와의 대화 후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고 숙소에서도 늘 문단속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안도감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도훈 박사님이시죠? 그 사람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르, 러시아 철도 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박사님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박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조건도 아주 좋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전혀 선량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르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박사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박사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은 더욱 그렇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자들을 포섭하거나 제거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다음 타겟이었던 거죠. 마지막 선택. 알렉산드르와의 만남 후 저는 급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수와 이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둘 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우리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 가려는데 호텔 로비에서 알렉산드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양인 2명이 함께 있었어요. 박사님,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알렉산드르가 웃으며 말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우리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절하기에는 아까운 조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죄송하지만 제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기술자입니다. 제가 말하자 알렉산드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가 손짓하자 두 서양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호텔 로비로 일본 경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미스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알렉산드르와 그 일행들은 체포되었고 저희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평범함의 소중함.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북 제천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사카에서의 일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감사패도 보내왔지만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끔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국제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정보기관의 교통 시스템 교란 작전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기술자들을 노린 포섭 공작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세상의 일보다는 눈앞의 작은 기계들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도 낡은 신호등 하나를 고치고 고장난 철도 건널목을 점검했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박민수는 이제 서울의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이준호는 부산에서 지하철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만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도 옛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고장난 선풍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새로 사기엔 아까워서.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게 제 진짜 일이에요. 30분 만에 선풍기를 고쳐주고 나니 아저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역시 이 박사님은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말이 어떤 표창장보다 더 기뻤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작은 램프 불빛 아래서 망가진 기계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한 영웅 같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평범한 기술자.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창밖으로 제천의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참 많아요. 오사카의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시 손에 든 드라이버에 집중합니다. 내일도 누군가 고장난 무언가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렇게 저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됩니다.